네, 조선의 정치 18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부터 그 18세기까지 조선 정치의 큰 흐름을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은 1392년 만들어지죠. 그래서 15세기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맞아요. 관악파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체제가 정비되어 갔죠. 그런데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관악파가 변질된 어떤 세력과 훈구파와 그리고 성종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했던 무슨 세력이? 살림 세력이 대결하는 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림의 세력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뭐였어요?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선조 때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살림들이 서로 대결하게 되는 붕당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림 vs 살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붕당 정치, 괄호를 안 쳐도 되겠죠. 네,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나요? 어떤 일들?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했었던 예송 논쟁이라든가, 그리고 숙종 때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무슨 정치? 환국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그냥 남인이었다가 서인이었다가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이었다가 서인으로 갔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온라인 강의로 담아내기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좀 간단한 이야기들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숙종 때 이제 환국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기 적는 거는 꼭 적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숙종 그때 이제 환국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숙종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죠.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인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적. 근데 그 허적대감 아버지 잔칫날인 거야. 허적대감 아버님 생일 파티 이런 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막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그래도 집권당의 대표 아버지 파티니까 거기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뭐가 오고 있다고요? 비가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선물해 주려고 하냐면 유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유자는 기름 유자예요. 그래서 기름천막을 왜 선물해 줄까? 뭐 캠프파이어라고 파이어 뭐 이러면서 불타오르는 이러면 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비가 오니까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죠. 그래서 방수천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승정원 대빵이 도승지야. 그래서 도승지를 시킵니다. 도승지, 지금 허적대감 아버지 잔칫날이라고 하니 가서 유악을 빌려주도록 하여라. 도승지 가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유악이 없사옵니다. 허허, 무슨 이야기냐? 왕실의 재산인 유악이 왜 없단 말이냐? 가서 잘 찾아보도록 하여라.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미 허적대감께서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숙종이 분노했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허적대감 한번 손 봐야겠어. 근데 이제 허적대감이 남인의 대표였는데 당시 집권당이 북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북벌하려면 힘 키워야 되죠. 뭔가 군대나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죄를 엮으면 돼요? 영모로 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인 세력 집에 뭘 돌리는 거예요? 띵띵띵, 여보세요? 네, 남인 집에 사약 배달해 주세요. 이러고 남인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제 숙종한테는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서인 집안에서 이제 딸내미를 한 명 드리게 됩니다. 인현왕후를 드리게 돼요. 인현왕후가 너무 정말 막 청순하고 너무 막 우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숙종 별명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금사빠라 그랬잖아요. 숙종이 보자마자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인현왕후랑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하, 나 잡아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현왕후한테는
이 당시 왕의 비로서 치명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왕한테는 후살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인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남인 세력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중인 집안의 딸내미 장옥정, 희빈 장씨를 들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들어오게 되는데 장희빈의 별명은 비주얼 장이에요. 비주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또 보고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현왕후는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희빈과의 사이에서 이제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숙종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장희빈 사랑하고 있잖아. 이 장희빈을 기쁘게 해주려면 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해주는 게? 그렇죠. 바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국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자 책봉을 막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인현왕후가 반대요? 아니요. 인현왕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하 뜻이 그럽사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런 캐릭터예요. 누가 반대하냐면 서인 세력들이 전하 인현왕후께서도 금방 후사를 낳을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장애물이 나타났죠. 사랑의 장애물 제거해야 되죠. 서인 집에 사약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인 세력들 날려버리고요. 너 인현이에요. 너 인현 지금 너가 뒤에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이 다시 남인으로 넘어가는 환국이 펼쳐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도 뭐 세월이 가면서 조금 비주얼이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숙종 금사빠잖아. 또 막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이랬어요. 사실 이 인현왕후 장희빈 스토리와 동시에 누구도 있었냐면 무술이 최씨도 있었어. 무술이 최씨. 나중에 동의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천민 출신인데 숙종이 무술이 최씨한테도 많이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현왕후는 전하 그래도 옥체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홍삼에 빨대 꽂아서 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바가지 긁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숙종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아, 인현 뭐 하고 있을까? 인현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승지를 시켜서 인현왕후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봐. 도승지가 열심히 갔다 옵니다. 그래, 인현이 날 많이 원망하고 있더냐.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막 달님 보고 이러면서 물 떠넣고, 달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전하만 건강하실 수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 다시 이제 또 사랑이 막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움직임을 이제 서인들이 캐치하게 되는 거고, 그걸 누가 반대해요? 남인이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인 세력을 제거하고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숙종과 인현왕후는 그렇게 행복하게 쭉 살게 되나요? 아니죠. 인현왕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에 장희빈의 뭔가 흑마술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썰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장희빈 집에 봤더니 막 그 인현왕후 그림 이런 거에 뭐 화살 이런 거 박혀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인형 이런 것들 뭐 저주 인형 이런 거 만들어져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장희빈에게 막 사약을 내리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 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막 장희빈의 사약 장면 이런 것들이 그 장희빈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좀 백미 이런 걸로 막 나오게 되죠. 막 사약 막 억지로 막 거부하고 막 토하고 이러면 강제로 깔때기 꽂아서 막 먹이고, 나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막 뿌리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수시간 하게 되고, 사실 이 수업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서인이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됐던 거고, 남인 세력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세자는 지금 윤희예요. 세자는 윤희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이 다음 왕인 경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술이 최씨와의 사이에서도 연인군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경종은 뭔가 몸이 굉장히 쇠약했어요. 몸이 굉장히 쇠약했고, 그리고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었냐면 소론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노론 세력은 누구를 밀고 있었냐면 연인군을 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종이 몸이 막 병맥하고 후사도 없고 이러니까 전하 빨리 새 제라도 책봉하소서라고 하는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종이 노론 세력을 막 공격하는 모습, 그러면서 연인군도 뭔가 불안에 젖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연인군이 이제 경종한테 선물을 주게 돼요. 전하 좋아하시는 게장과 감입니다. 이러고 바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상극의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배탈이 나서 경종이 죽게 되는 거고, 이 연인군이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조인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경종은 영조가 죽인 건가요?
그것도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죠. 영조는 즉위하고 나서 계속 그 의혹을 받게 됩니다. 너는 왕을 죽이고, 너는 형을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된 거잖아. 난 정말 아니라니까? 아니야. 라는 해명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한테 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수리 채씨, 천민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컴플렉스도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영조 같은 경우는 즉위하자마자 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냐면 노론이 일으키겠어요? 소론이 일으키겠어요? 소론 세력,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빡 전국적으로 터지게 돼요. 너는 왕을 죽이고 그런 거잖아. 너희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영조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지금 내가 뭐 정치를 막 하기로 했어, 뭘 했어. 이제 막 즉위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이 붕당 정치의 폐해가 생각보다 심하구나. 라고 해서 무슨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냐면 탕평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등용하게 되냐면 노론하고 조금 더 친했지만 탕평파들을 적극 등용하게 됩니다. 탕평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조 말을 조금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탕평땡이라고 붙는 것들은 주로 영조와 관련된 게 많아요. 탕평파를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탕평비도 있죠. 탕평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뭔가 굉장히 좀 독특했던 왕이에요. 궁중 음식도 만들죠. 탕평으로 시작하는 음식 뭐 있어요? 탕평채가 있죠. 탕평채. 그래서 이제 막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봐봐. 내가 오늘 너희한테 먹을 거 선물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뭐 묵도 있고 그다음 김도 있고 여러 가지 계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야 섞어. 한 명씩 나와봐. 야 먹어봐. 맛이 어때? 왕이 야 맛이 어때? 이렇게 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맛없어요. 전 야채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봐봐. 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식감을 가진, 다양한 맛을 가진 재료들이 섞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맛을 내잖아. 그러니 너희도 좀 제발 섞여봐. 라고 하면서 이제 탕평 정책을 펼치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요. 서원을 정리합니다. 그 붕당 정치의 기반이 됐었던 게 서원이라 그랬죠. 지방에서 계속 그런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붕당의 근거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서원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던 계기가 무슨 관직 때문이었죠?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이었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합니다. 원래 이조전랑에는 후임자 추천권이 있다 그랬었는데 그 권한을 없애버렸던 것이 이제 영조 때다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전도 편찬했어요. 속대전 이라고 하는 속편할 때 그 속자입니다. 그 속대전, 대전의 속편이라는 뜻의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게 돼요.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리고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배울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 역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력을 징발하는,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세금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그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영조 때 시행하게 됩니다. 업적이 굉장히 많죠. 시험에 이제 잘 출제되는 별 3개 만점이라면 별 2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주요한 왕이 바로 영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 영조였는데 누구에 대한 사랑은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은 좀 부족했죠. 그런데 사실 영조가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냐? 처음부터 그랬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영조가 늦둥이를 봐요. 이제 나이가 41살이었나?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이제 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들 누구예요?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라고 불리게 되죠. 그 사도세자한테 막 하나를 가르쳐주면 막 10개를 막 대답하고 처음에 이랬다는 거야. 아, 내 아들 천재야. 역시 대단해. 이러면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세자 책봉도 하게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기대와 좀 다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조는 문치주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근데 얘는 뭘로, 어떤 거에 재능이냐면 싸움, 무예, 이런 것들에 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꼴 보기 싫고 이랬었던 거야. 그리고 뭔가 좀 스포츠 이런 것들에 좀 재능이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뭔가 딱 이렇게 정갈하게 딱 정돈되게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조금 흐트러진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영조한테는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천민이야. 그래서 영조는 옷차림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저건 천민의 피가 섞여서 그래, 엄마가 천민이라 그래, 이런 욕을 듣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왕이고 뭐 이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영조 입장에서는 또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막 혼나는 거예요, 영조한테. 그리고 이제 영조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대신 이제 정치를 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좀 주변에서 이간질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세자는 좀 소론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 계속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세자에 대한 믿음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어느 날 사도세자가 찾아와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넌 이거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하고 와 아버지한테 물어봐! 라고 막 버럭 혼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야, 네가 왕이냐? 너 왕도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해! 또 이러고 혼나는 거야. 사도세자는 점점 정신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막 옷 이런 거 아빠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누가 자기 옷에 손만 대도 막 목을 베서 죽이고 이런 일들도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뒤주에, 사도세자를 뒤주에 이제 쌀 넣는 거죠.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되는 그런 조선 왕실 그런 개인사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그렇게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자,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요. 벽파와 시파로 나뉘게 됩니다. 벽파와 시파. 벽파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좀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영조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사도세자가 잘못한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난 입장인 거고, 시파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님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시파! 이런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누구랑? 벽파랑 조금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그리고 시파가 조금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근데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누가 왕이 돼요? 정조가 왕이 되죠. 정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파랑 조금 더 가까운, 둘 다 물론 탕평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15세기 관악, 16세기 사화, 훈구살인, 17세기 살인부 살인 붕당이었죠. 그럼 18세기가 이때인데 이때는 무슨 정치가 행해질 때일까요? 이때가 탕평정치가 행해질 때입니다. 탕평정치, 이때가 18세기 모습이에요. 자, 영조가 등용했었던 탕평파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 주였다고 했었죠. 근데 정조의 탕평은 좀 적극적 탕평입니다. 왕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쭉 들어봐요. 그래, 이번엔 네 말이 옳도다. 그래, 이번엔 네 말이 옳도다. 이러면서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조의 탕평은 적극적 탕평이라고 부릅니다. 이 적극적 탕평 혹은 준론 탕평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탕평을 하려면 뭐가 써야 돼요? 왕권이 써야 되죠. 왕권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선 힘이 있어야 되겠죠. 물리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룡령, 왕의 친위 부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최고의 학술군주 하면 정조를 이야기하죠. 학문도 굉장히 사랑해서요. 왕실 보물창고 혹은 왕실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장각 이런 걸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신하들 여기 가서 공부도 시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학술군주가 과연 누구냐라고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고등학생쯤 오면 아마 세종이냐 정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좀 스타일이 달라요. 정말 최고의 학술 군주인 건 맞는데
스타일이 약간 세종은 정말 열심히 학문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정조는 좀 약간 천재과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학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신하들이 공부 가르쳐주는 시간 있잖아. 그래서 전하 이번 시간은 집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자집합으로 짠 벤다이어 그럼 짠 이러면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수화식도 하자, 야 인수분해도 하자, 야 곱셈공식도 하자 계속 졸라요. 전하 뭐 이번엔 뭡니다. 야 또 하자 계속 조르는 약간 그런 공부 덕후 스타일. 그런 공부 덕후 스타일이 세종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여러 가지 병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무슨 당뇨나 뭐 비만이나 뭐 등등등 있었는데 눈도 안 좋았거든요. 너무 책을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판정까지 받게 되냐면 더 이상 책을 보면 눈이 멀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공부 좀 그만해. 지금 너가 공부를 계속하다 눈이 멀어버릴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보통 이제 우리는 뭐 게임, 뭐 휴대폰, 야, 또 화면에 들어가겠다, 눈 나빠져. 뭐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공부에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만큼 정말 학문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 이제 세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조 같은 경우는 전하, 교집합의 여집합은 자집합 짠, 벤다이어 그럼 짠 이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대의 강의를 잘 들었네. 내가 어제 봤던 책 중에 미분과 적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시오. 전하,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제가 공통수학밖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 잘 보게 미분과 적분이란 건 말이야. 쭉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 오도록 하여. 그럼 이제 막 다음 그 공부 시간까지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오는 거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서 전하, 미분과 적분입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대의 강의를 잘 들었네. 내가 어제 봤던 책 중에 기하 벡터라는 게 전하 이렇게 학술적으로 완전 우위에 있었던 그런 왕이 이제 정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둘의 학문적 깊이나 이런 것들은 좀 쌍벽을 이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장영령 왕의 친위부대 그리고 규장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승진시켜주는 초계문신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조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죠. 수원화성.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던 것이 이제 정조 때 일입니다. 그리고 정조도 법전 만들게 되거든요. 그 법전의 이름은 대전 통편이고요.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는 뭔가 상업 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통공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해통공. 신해는 연 이름입니다. 해 이름. 그래서 신해통공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게 되냐면 금난정권을 폐지해요. 난전이라고 하는 건 약간 노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점을 금할 수 있는 권리들이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상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그냥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업 발전을 위해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뭐 서월에 대한 것들을 서울을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해가지고 서울에 대한 지위를 좀 높였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도 이제 정조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조와 정조 때의 탕평 정치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다가 정조가 얼마나 학술군주였냐면요. 1800년에 죽습니다. 1800년. 그러니까 영정조가 딱 18세기가 되는 거고 이제 19세기가 되겠죠. 이 19세기 같은 경우는 정조가 이른 나이에 죽기 때문에 애가 어려요. 그래서 어린 왕이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외척 세력들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정치가 바로 세도 정치인데 19세기 조선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조 사후에 어린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외척의 힘이 강해졌던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19세기가 됩니다. 19세기. 그래서 순, 헌, 철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초딩왕 그리고 유딩에 가까운 초딩왕
그리고 고딩왕이긴 한데 막 그냥 강화도 산골짜기를 뛰어다녔던 그런 학습, 공부 이런 것들 많이 안 했었던 조금 떨어지는 고딩왕 이런 왕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어요?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죠. 자, 이때의 정치가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입니다. 그래 미안합니다. 세도 정치는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외척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외척은 외가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 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애들이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되냐면 풍양조씨, 안동김씨 먼저 적을게요.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세도 가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냐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변사 배웠죠? 그리고 뭐 훈련도감을 비롯한 여러 군영들을 장악하면서 군사권까지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이 세도 가문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세도 가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 벌었냐? 뭘 팔았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조선에서 관리가 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죠. 근데 이때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지 않아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법과 같은, 매직과 같은 방법이 있죠. 뭐냐면 매건 매직입니다. 매관 매직, 관직 매매가 되겠죠. 관직을 매매하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관직을 돈 주고 샀어. 관직을. 이 영종도에 내가 수령이에요. 영종도에 수령이 되려고 내가 안동김씨, 풍양조씨한테 돈을 막 엄청 바쳤어. 한 10억 바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10억이나 들여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빨리 내가 내 임기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돼. 그래서 돈을 훨씬 더 많이 한 다음에 서울 진출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예요. 이런 관리들은 아니죠.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들이죠. 매관매직으로 인해서 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냐면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탐관오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탐관오리들이 많아지는 상황, 백성들의 삥을 많이 뜯겠죠. 백성들 삥 뜯는 방법이 뭐예요? 세금이겠죠. 그래서 세금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러요. 세금 제도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인 전정, 그리고 16세 이상의 남자들, 16세에서 60세 남자들에게 부과됐던 군정, 그리고 원래 빈민구율책이었지만 이때는 완전 고리대로 변질돼버린 환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정이라고 하는 건 땅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막 백성들 많이 삥 뜯고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건 약간 탈세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요. 내가 땅에 있는데 일부러 땅을 숨기고 안 내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됐던 거고요. 군정의 문란이 사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군정의 문란. 원래 1년에 한 필씩 내게 돼 있었는데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에게.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내요. 옆집 도망가면 옆집 것도 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 것까지 부과해요. 그래서 뭐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상황들이 막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군정의 문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애절량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곡 같은 경우는 빈민구율책이야. 언제가 제일 배고프냐면 봄이 제일 배고픈 계절이죠. 그래서 봄에 빌려줬다 가을에 빌렸다가 갚는 이런 제도인데요. 원치 않는데도 빌려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리대를 때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정이 이렇게 문란해지는 상황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에 대항하는 농민봉기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봉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거는 홍경래는 아니에요. 홍경래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인데 원래 홍경래는 열심히 과거 준비하고 막 이랬습니다. 내가 되게 똑똑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과거 준비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보다 막 멍청한 애가 붙고 이러는 거야. 아니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붙을 수 있어? 야 바보야, 너 공부하는 네가 바본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왜 그러고 살아? 그냥 뇌물 바치고 이러면 돼. 아니 이런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홍경래의 난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서북민에 대한 차별, 혹은 뭐 평안도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서북 쪽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나라 지도 이거 안 그래도 돼요? 그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난 난이 홍경래의 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쪽에 산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광산 노동자라든가 몰락 양반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주로 어느 쪽에 서냐면 서북 쪽이고, 그리고 청천강 이북 쪽에서 주로 이제 발생했었던 그 지역의 여러 성들을 점령했었던 게 이제 홍경래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키워드를 보면 아, 홍경래의 난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농민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이 임술 농민 같은 경우는 삼정의 문란이 더욱더 심해져서,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더 주된 원인이 돼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주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주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야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볼게 라고 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긴 하는데 잘 수습이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세도정치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항했었던 농민들의 봉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전근대의 정치사라고 보면 됩니다. 전근대의 정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못 봤냐면 전근대 이제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사실 문화도 안 봤는데,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자료도 좀 보고 아니면 프린트물로 좀 정리해서 나가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까지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좀 다음 시간에는 약간 다른 주제들 이런 것들로 한번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